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저는 앞으로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타너 스님의 사상과 우리 한국학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 나갈까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다같이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의 근현대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위대한 고승이셨던 선사이셨던 우리 타너 스님의 사상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마음을 쓰고 수행을 하면서 이 시대를 잘 넘겨나갈까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중국의 대문호 노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했던 말이 不知道时候的时候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말을 20세기 초에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이죠.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용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이 세상을 새롭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분의 정신과 사상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한번 살아나가 볼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선지식이 계셨지만 타너 스님은 특히 1960년대, 70년대 이미 미래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나와서 미래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 땅에서 타너 스님이 미래학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취미로 미래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강의가 끝나실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BTN 불교 TV에서 처음에는 선요와 같은 선 사상에 관련된 어록들을 같이 공부하는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해서 타너 사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타너 스님이 입적하신 지 벌써 3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타너 스님에 대한 박사 논문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타너 스님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타너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한국 근현대 불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원효와 의상, 그다음에 고려시대의 보조와 태고, 조선시대의 서산과 사명, 그다음에 근현대로 오면서 경허스님, 용성스님 이하의 많은 고승들이 배출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우리와 불과 얼마 한 세대에 격해 있는 그런 시대를 사셨던 우리의 고승들이 많이 계셨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타너 스님뿐만이 아니라 근현대 한국 불교학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주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주창하셨던 동양의 유불선 삼교의 회통사상, 거기에다 서양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사교를 회통했던 그 사상을 통해서 이 시대에 동서 문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그분의 사상을 통해서 이 불교와 모든 동양학적인 핵심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너 스님 논문 제일 첫 번째 구절에 했던 타너 스님의 핵심으로 뽑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화엄경을 다 보고 나서 화엄경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대답을 하기 어렵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5년, 10년을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도 불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불교의 핵심적인 이론들의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는 거는 똑같이 알고 모르는 건 똑같이 모르게 되는 것이 이 불교가 워낙 어려운 그런 깊이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학문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일갈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너 스님을 쭉 따라 읽기를 해오면서 스님이 핵심적으로 풀어내 주셨던 우리 불교 교리의 핵심, 그다음에 동양학의 종지, 그다음에 인간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진여와 진리,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모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타너 스님은요, 어려서 유교의 사서삼경을 다 외우고 노장을 공부하시다가 그만 막혀서 도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가 오대산의 하남 스님과 3년간에 걸쳐서 편지를 왕래하다가 이분이 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오대산 상원사로 출가를 하셨습니다. 타너 스님은 1913년생입니다. 1913년생이라고 하는 타너 스님 바로 앞에 1912년생의 세 분의 걸출한 선승이 계셨습니다. 성철 스님, 소홍 스님, 향곡 스님이 1912년생입니다. 1912년은요, 우리 한국 근현대의 선불교의 중흥조라고 하는 경어선사께서 입적하신 해이기도 합니다. 경어선사가 입적하시면서 성철, 향곡, 소홍, 이어서 타너 스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근현대의 고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제 강점기 하에서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할 바가 없었던 분들, 독립운동을 하다가 숨기도 하고 운어 스님처럼, 그 다음에 동양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다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바가 없어서 입산하신 분들, 그 다음에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삶에 대한 회의와 방황을 통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다가 출가하셨던 많은 분들이 절로 들어오셔서 큰 스님들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20세기 100년간은 한국 근현대 불교사의 기라성과 같은 선승들이, 기라성과 같은 학자, 학승들이 많이 배출되셨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한국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10여 년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이 한국인은 한국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을 잘 모른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20대 10년을 동양학을 전공했습니다. 중어중문학을 하면서 유가의 책을 보고 노장서를 보고 역학을 보고 그다음에 경사자집이라고 하는 문집이나 제자백과까지 많이 열심히 보고 출가를 했지만 필수적으로 한국 불교를 공부하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학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동양학의 기본을 다 공부했지만 저는 한국학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었다. 특히 한국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잘 해보지 못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석사를 수료하고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1학년부터 다시 불교 대학을 다녀서 불교학을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막히는 건 똑같이 막히고 모르는 것은 똑같이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타너 스님의 동양학 특강이라고 하는 CD 18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불교신문에 그 광고가 나왔고 제가 해인사에 있을 때 그 CD를 사서 동국대를 다니는 가운데 늘 그 CD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타너 스님의 CD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한국에 계셨구나. 제가 동양학을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전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 주역이라든지 장자의 재물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불교와 회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혔던 부분들이 타너 스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확고하게 열리기 시작하는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너 스님의 번역해 놓은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불교 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역이나 노장을 봤는데 타너 스님의 번역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믿을 만하다. 이분은 틀림없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이분이 써놓으신 책을 따라 읽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해서 금강경 같은 것도 타너 스님 번역본으로 보고 화엄경도 타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을 통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불교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원에서 정진을 하고 있다가 나와서 제가 이 출가 전에 막혔던 그런 화두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뚫려 나가기 시작해서 그것들을 이제 책으로 쓰고 논문을 쓰고 그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타너 스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타너 스님의 CD를 만난 것이 총 19년이 되고요. 타너 스님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이제 한 10년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타너 스님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유교, 도교, 불교라고 하는 동양 사상의 핵심 종지를 하나로 관통해서 해석하는 그런 이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그와 아울러 동서 문명을 토탈해서 전체가 하나의 이치다. 천하의 무의도요 성인의 무양심이다. 천하의 두 도가 없고 성인에겐 두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타너 스님이 회통하실 때 주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러한 회통에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분된 이분법들, 대대구조를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타너 스님의 설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일심이문 모든 양변을 일심으로 회통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타너 스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양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양을 대표해서 G2라고 하는 형태로 전 세계를 이제 양분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서풍이 불어서 서양 문명이 이 지구를 한번 확 휘저은 다음에 다시 이제 동풍이 불어오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다 같이 거세게 동양 문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동서 문명이 서로 융합하고 융복합되면서 회통되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그 문명사에 하나의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정치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기는 힘이 듭니다. 이 속에는 서양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명이 이제는 균형을 맞추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사적인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과연 동양을 대표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처럼 세상의 공익을 위해서 그 아주 위대한 그런 문명을 제시해 줬던 것으로 중국 하나의 나라만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중국은 동양의 정신 문명과 도덕 문화를 전 세계에 잘 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한국 문화와
한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한국의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돌이켜보고 우리야말로 동양을 대표하는 정신 문명 국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걸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타너 스님이 항상 얘기했던 것이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의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될 때가 반드시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너 스님 미래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감방이라고 하는 우리 동북방에 있는 한국이 전 세계 문명의 중심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세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국에서 그 헤쳐나갈 방도를 제시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그런 사상이 나온다. 두고 보아라 라고 했던 부분을 우리는 떠올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미래학적인 비전을 가지고 타너 스님은 동양의 모든 유불선 3교의 중요한 텍스트들을 번역을 하셨고 그렇게 강의를 하셨고 사상을 여기에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이러한 좋은 우리의 전통을 이어서 현대에 되살리고 우리의 세상을 보는 바른 눈을 갖추는 것은 우리 후학들이 해야 될 의무이며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번 세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해 나가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 불교사를 전공했는데요. 한국 불교사를 전공하다 보면 한 분의 독특한 사상가를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의 선사인데요. 그분은 경어 스님입니다. 타너 스님은 경어 스님, 하남 스님의 법맥을 이은 선사였습니다. 단순히 번역가나 단순히 학승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강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선사로서 살아오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어 선사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조선조 500년의 숭유 억불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조선 말에 나타난 거대한 선의 거인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경어 스님 하면 곡차를 드셨다. 뭐 이런 부분에 계율을 어기셨다. 이런 부분을 주로 높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던 경어 스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볼 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경어 스님의 많은 경어집의 구절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을 주목했습니다. 거세 혼연 아독성하니 아독성하니 불여이마 도잔년이라. 우리가 옛말에 말이죠. 이건 공자 말씀입니다. 편은 가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조각 말만 가지고도 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경어 스님의 시 가운데 한 구절이지요. 대꾸입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 경어 스님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세 혼연 아독성하니 온 세상을 통틀어서 전부 다 혼란해져 있는데 온 세상이 혼란해 있는데 나만 유독 술이 깨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성자가 술 깰 성자입니다. 경어 스님 법명이 경어 성운데요. 요 성자는 성성적적하다 했을 때 이게 또렷하다는 뜻입니다. 또렷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있는 성자는 말이죠. 또렷하다라고 하는 성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술 깰 성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반대 말은 술 취할 취자입니다. 경어 스님은 늘 곡차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십니까? 했는데 말이죠. 스님이 혼자 깨어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술이 취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불여이마 도잔년이라 숲을 속에서 그죠? 잔년 남아있는 세월을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시가 바로 경어 스님이
북쪽으로 산수갑산으로 떠날 때 짓고 떠나신 시입니다. 이때 말이죠. 경허 스님은 해월 스님, 수월 스님, 망공 스님, 하남 스님과 같은 한국의 그 후대에 한국 불교를 책임지는 분들을 제자로서 다 인가를 해주신 다음에 더 이상 할 바가 없어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스님께서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백두산 아래로 가시면서 남겨놓고 가셨던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이죠. 승속을 비승 비속의 형태로 되셔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서당 훈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박난주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허 스님은 여산 송씨입니다. 근데 왜 박씨라고 했으며 이름을 난주라고 한 것은 과연 어떠한 소식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허 스님의 어머니가 박씨이셨다고 합니다. 다시 본인을 숨기고 속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든 이름이 어머니의 성씨를 따서 박씨라고 했고 난주라고 했다. 난초난자 고울주자를 썼다. 여러분 동양에서는요. 매난국죽이라고 해서 난초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까다로운 선비를 상징하는 그 상징이 난초입니다. 말하자면 풀 속에서는 말이죠. 식물 속에서는 난초가 제일이라고 할 만큼 난초를 숭상했습니다. 근데 난주입니다. 온 세상의 난초와 같은 존재다. 이거는 경허 스님이 아독성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세상에선 내가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백두대간 제1구다. 본인 스스로 이 백두대간 전체에서 내가 제1구 소식이다. 임제 제1구다 하듯이 말이죠. 내가 제1구 소식에 해당한다. 타너 스님 별명이 오대산 제1구였습니다. 성철 스님이 지어준 그런 별명이었어요. 그러듯이 경허 스님은 내가 이 백두대간의 제1구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분을 말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그분의 계율이 어떻다? 곡차를 드셨다?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한국 불교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허 스님이 하셨던 말 중에 깨닫고 나서 바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 오도성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이죠. 6월 연암산하로에 야인이 무사태평가로다. 6월달 연암산 아래 길에서 말이죠. 들 사람이 일 없는 태평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오도성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고무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구나.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구나 그랬어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더니 법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그건 오류라고 봅니다. 방금 깨달으신 분이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시고 법화를 하실 시간이 많은데 사방을 둘러봤더니 내가 지금 당장 깨달았는데 깨달음을 전해줄 법제자가 없구나를 근심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한국 불교의 엄청난 상징이 되고 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점검해 줄 도인이 없다. 선지식 스님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일관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경허 스님은 이때부터 무엇을 하셨냐. 천장사에서 혼자 보림에 들어가는 거죠. 1년 넘는 세월을 누더기를 입고 옷 한 번 갈아입지 않고 말이죠.
보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보임이라고 하는데 보호임지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잘 보호를 하고 그 깨달은 내용들을 잘 간직하는 다시 수행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역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선정에 다시 들어가셨죠. 하나하나 낱낱이 점검하셨던 겁니다. 경허 스님은 사고무인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보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드기를 털고 나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법을 펴러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원들은 말이죠. 경허 스님이 선방문을 다시 다 여셨어요. 선의 중흥조라고 하는 얘기가 거저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을 지도하셨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화두를 주시고 점검을 하시고 또다시 다니시면서 법화를 하셨다. 기행도 일삼으시면서 그분은 무예행의 대가입니다. 우리가 차마 쫓아가기 힘들 만큼 그분은 우리와 격의 경지에 있다. 격밖에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경지를 떠나 있다. 이런 분의 법맥 아래에서 하남 스님이 등장을 하고 탄허 스님이 나오신 겁니다. 경허 스님의 법맥 이후에 한국 불교는 말이죠. 모든 총림과 그 다음에 본말사가 선으로 다시 재편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선의 거인이 한번 나옴으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 반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선효에 있죠. 눈 밝은 제자 한 명을 아니면 반계라도 말이죠.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의 안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지멜로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국 화엄의 전공자셨는데요. 동북방의 우리 불교에 대해서 전문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나라와 송나라 때의 선의 황금 시대를 보고자 하면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는 볼 수 없다. 한국의 선원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요. 그 일제라고 하는 엄혹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다시 이렇게 선이 살아온 겁니다. 자,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머와 팔리어를 중심으로 한 남방 불교가 있고 한문을 중심으로 한 한자를 중심으로 한 북방 불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남방 불교, 그다음에 초기 불교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불교를 한국인이 한국 불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버머,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알파베틱으로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한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형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글자의 한자학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다른 문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도 유로피안 어족들은 전부 알파베틱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을 연구하려면 라틴어를 해야 되고 그리스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영어나 독일어나 불어라 같은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죠. 그와 동일한 어족에 해당하는 것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것이 북방으로 전해져서 버머가 전해져서 격이불교가 되면서 한자로 다시 번역돼서 북방불교의 새로운 양상이 펼쳐집니다. 동일한 부처님의 말씀을 놓고 다른 언어적인 형태로 접근을 하고 사유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는 형태가 우리 북방불교의 한자 문명권 속에서 새로운 대승불교가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남방불교, 초기불교와 더불어서 우리 북방에 남아있는 이 한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이 북방불교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에 와서 새로 생긴 종파가 화엄종, 천태종, 선종입니다. 이 세 개의 종파에서 다시금 새로운 불교적인 형태, 부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보아내는 형태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와 선이 새롭게 만나는 시선 일여의 세계가 한번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한자라고 하는 한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축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너 스님 같은 경우에는 한자와 한문의 절대적인 베이스를 갖춘 피에르 부르디헤에 의하면 말이죠. 한자 아비투스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사유를 한자로 할 수 있고 한문으로 문장을 지을 수 있는 동양의 모든 유교와 도교, 역학의 모든 세계를 다 마스터한 상태로 출가를 해서 한자로 격이된 모든 불교 텍스트들을 처음 보면서부터 줄줄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영어 아비투스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영어를 하고 초등학교에서 한 3학년 정도 되면 필수 과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많은 세월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한문과 한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선택 과목으로 계속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70%가량이 한자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자를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한국학을 논의하게 된다고 할 때, 그다음에 한국 불교를 논의하게 된다고 할 때 한글로 가지고만 영어로 가지고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한자학을 바탕으로 한 불교학을 공부를 해야 한국 불교의 전모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전 모든 사상가들의 텍스트를 볼 수 있다. 원효, 의상,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사들의 책들을 한자로 된 텍스트를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학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학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에 도달하게 됐다. 제가 박사 과정을요, 학부를 동국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사 과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은요, 입학시험이 한문 시험을 2시간 봅니다. 한문을 보지 않고서는 한국학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한국의 철학, 사상, 종교,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예술,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목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한국학을 공부하는데요. 기본 시험이 한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번에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이 시간에는 저와 같은 한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한자 문명과 가까워져야 우리가 동서 문명이 서로 교용되고 융복합되는 시대에 우리의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물질 문명의 시대에서 정신 문명의 시대로 물학, 실학에서 심학, 허학으로 변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혁명은 마음혁명이고 세상에 남은 마지막 산업은 마음산업입니다. 이제는 마인드 인더스트리의 시대가 됐다. 서양에서도 말이죠.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단순하게 종교 사상으로 이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우리 불교의 핵심에 대해서 긍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훌륭한 나라인 것은 우리 지금 종정 진제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가서 법문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훌륭한 것은 그들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불교를 접하면서 좋은 것이 있을 때 그들의 것을 방하착하고 좋은 것을 바로 받아들여서 명상과 참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 과연 선진국답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동양의 이 북방불교가 가지고 있는 선의 세계, 그 다음에 한자 문명을 통해서 다시금 부처님의 말씀을 격의해서 보고 있는 우리 동양의 정신 문명,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이 시대에 한번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현실적 대처 능력과 그에 입각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안 공포로 갈 것이냐,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다 같이 협력하고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병의 시대, 이미 타너 스님이 전부 예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를 살 때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며 이러할 때는 어떠한 책들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스님이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이 교육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재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타너 스님에게 반문했습니다. 스님, 지금 인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재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외국에 가서 석박사들도 많이 받아오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전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인재가 부족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러니까 타너 스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건 인재라고 할 수 없어. 도의적 인재가 필요하여. 리더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앞으로 전부 세속화되고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어찌 그들이 리더라고 할 수 있겠어? 동양의 정신 문명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리더, 청백한 관리, 동양의 핵심 사상을 갖추고 있는 넓고 풍부한 대인의 학문을 한 그런 사람들이라야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벌써 수십 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어찌 이 세상의 모든 사상 가운데 불교를 쫓아갈 사상이 있겠느냐. 팔만대장경과 같은 위대한 사상을 갖춘 그러한 사상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알 수 없다. 조계종의 스님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각 종교들의 명운은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초종교 사회가 온다. 종교에서 이탈하게 된다.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이 중요하다. 불교는 사라져도 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불법승 삼보인데 부처님의 사리가 없어지고 법당이 없어지고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없어지고 이와 같은 스님들이 없어지고 승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불법은 영원하다. 불법은 마음 하나를 문제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유심조요 일심을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양상이 어떻게 흩어지든 상관없이 불법은 영원하다. 어떠한 시대가 와도 인간은 마음 하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이 앞으로는 불법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해지고 위험한 시대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부처님의 말씀,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우리 불교의 전통, 이러한 것들, 선과 화음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사상을 회통할 수 있는 이 정신을 한번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시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속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와 가르침을 가지고 성현의 말씀을 한번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저와 같이 타너 스님의 사상을 보면서 넓게는 한국 정신 문명을 통해서 이 시대를 한번 예측하고 살아나가야 할 방도를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타너 스님의 사상과 한국의 불교 그리고 한국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